여러분, 튀르키예나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 국기 보면 그 초승달하고 별 모양, 그거 참 익숙하죠. 정말 많은 이슬람 국가 국기에서 이게 보이는데요. 혹시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슬람을 상징하는 거였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고대 문명에서 시작해서 큰 제국을 거치고 또 현대 국가들의 어떤 상징이 되기까지 이 초승달과 별의 여정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대체 어떻게 이 상징이 이슬람 세계랑 연결이 된 걸까요? 네, 그 여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상징들 뒤에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초승달과 별도 딱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놀라운 건 이게 이슬람 탄생보다 수천 년이나 앞선다는 거예요.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부터 벌써 달이랑 샛별, 그러니까 금성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원전 4세기 그 고대 그리스 도시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여기랑 관련이 깊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마케도니아 군대가 밤에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갑자기 달이랑 별이 밝게 떠서 그 덕분에 도시를 지켰다고 해요. 아,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걸 기념하려고 달의 여신 헤카테에게 감사하면서 초승달과 별을 그 도시의 공식 문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뭐랄까 특정 종교 상징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도시, 한 문명의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도시를 지켜준 어떤 행운의 상징 같은 거였네요. 그런데 그 지역 상징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이슬람 세계, 특히 오스만 제국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정복한 쪽의 상징을 그대로 쓴다는 게 약간 의외인데요. 국 수도 콘스탄티노플, 즉 비잔티움을 함락시키잖아요. 이때 이 상징의 운명이 확 바뀌는 거죠. 오스만 제국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계승자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계승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한 수도의 아주 오래된 상징인 이 초승달과 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제국의 것으로 일종의 그 권위를 이어받는다는 그런 차원이었죠. 아, 단순히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역사까지 다 안아서 우리 걸로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 오스만 1세 꿈 이야기도 유명하긴 한데 실제로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더 컸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1844년에 가면 붉은 바탕에 하얀 초승달과 별을 넣은 깃발을 아예 공식 국기로 딱 정해요. 근데 당시 오스만 술탄이 이슬람 세계 전체 지도자인 칼리파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칼리파. 그러니까 이 깃발이랑 상징이 그냥 오스만 제국의 권위를 넘어서 이슬람 세계 전체로 그 영향력을 뻗어나가게 된 거죠. 아, 제국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슬람 세계 리더의 상징, 이런 식으로 퍼져나갔군요. 그럼 오스만 제국이 이제 해체되고 나서는요? 그 이후에 생긴 나라들이 이 상징을 너도 나도 국기에 넣은 걸 보면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여러 이유가 좀 복합적인데요. 예를 들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의 직접적인 후계 국가니까 그 깃발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거고요.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무슬림을 위한 독립국가라는 건국 이념, 그 정체성을 좀 강조하려고 채택을 했죠. 아, 정체성 때문에? 네. 그리고 저기 북아프리카의 튀니지나 알제리 같은 나라들은 오스만 시대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동시에 프랑스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이슬람 정체성이나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만큼 익숙하면서도 뭔가 강력한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진짜 흥미로운 게 이렇게 널리 쓰이는데 정작 이슬람 경전인 쿠란에는 이 초승달과 별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초기 이슬람은 오히려 그런 시각적인 상징, 이런 걸 좀 꺼렸다고 들었는데요.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뿌리가 있어서 시작된 상징은 절대 아니에요. 역사적, 정치적인 맥락에서 먼저 채택이 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이슬람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랄까, 이슬람화가 된 거죠. 아, 나중에 의미가 덧붙여진 거군요. 네. 예를 들면 그 초승달, 이슬람에서는 힐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슬람력에서 달의 시작을 알리고 또 라마단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리의 시작이라든지 알라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별은요? 그 별에 뾰족한 5개 꼭지점,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붙었나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널리 퍼진 해석은 그 5꼭지점이 이슬람 신자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있잖아요. 신앙 고백, 기도, 자선, 단식, 성지순례.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 5대 의무? 네, 또는 뭐 지식의 빛이라거나 알라의 완전함을 나타낸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먼저 쓰이기 시작한 상징에 나중에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덧붙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이게 또 모든 이슬람 국가 국기에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국기 보면 없던데요? 여기엔 또 어떤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각 나라의 아주 독특한 역사나 신학적인 입장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발상지이긴 하지만 국교인 와하비즘 영향 때문에 어떤 형상이든 우상처럼 섬기게 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해요. 아, 우상숭배 경계. 네. 그래서 초승달 별 대신에 아예 이슬람 신앙 고백 구절, 샤하다라고 하죠. 그 구절이랑 검을 국기에 넣었습니다. 또 이란 같은 경우는 1979년에 시아파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수니파 중심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전통과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이걸 보여주려고 독자적으로 알라라는 글자를 형상화한 문양을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집트나 시리아, 이라크처럼 예전에 범아랍주의를 내세웠던 나라들은요. 과거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어서요. 그래서 토승달과 별 대신에 아랍 민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범아랍색이라고 붉은색, 검은색, 흰색, 녹색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 와,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얽혀 있네요. 결국 이 초승달과 별은 고대의 어떤 지역 상징이었던 것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강력한 정치체를 만나서 이슬람 세계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그리고 제국이 해체된 후에는 여러 신생 국가들이 각자의 어떤 역사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고 거기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슬람적인 의미까지 덧치워진 그런 결과물이군요. 이걸 그냥 단순히 이슬람의 상징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겹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 세계의 보편적인 단일 상징 이렇게 보기보다는 특정 역사적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는 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이 선택한 상징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상징들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계속 의미가 변하고 또 다르게 해석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다른 상징들은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그 의미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상징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게 시대를 읽는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